이원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창입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언론이 초청 자담의 세 번째로 이번 대선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할 것인지 등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도진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서옥식 전 연합뉴스 현직 국장이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번 대선의 특징을 무엇으로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어느 대선보다도 비호감 선거라는 겁니다. 한때는 유권자 60%가 찍을 후보가 없다고 할 정도로 비호감 선거였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후보의 질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질이 떨어지다 보니 네거티브가 가고 포퓰리즘이 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정과사법이라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해외 토픽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정의 폐륜적인 행동, 폐륜적인 가족관계, 또 하나는 탤런트하고의 스캔들 문제 이것까지 겹쳤습니다. 이러면 양식 있고 좀 생각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이 나오면 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아주 진흙탕이고 질이 떨어지고 품격도 없고 하는 그런 대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정책 문제가 소홀히 되고 그리고 정책 문제 중에 특히 시대 정신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없고 아예 지금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건 바로 디지털 혁명과 뉴머널 등 새로운 이 정책 등이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과학과 기술의 그 첨단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좀 나았는데 그리고 이번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정강 정책을 하나의 주요한 국정 과제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 체제 전쟁이냐 세대 전쟁이냐 하는 말도 있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우리 유권자들이 아직 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그냥 그 후보들의 선거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 내지는 계속 우리가 다시 살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아니면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가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제 이번 선거 대선 특징을 아까 우리 도준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첨언을 하면은 우리 헌법 제66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그 책무와 행정권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또 국가의 안위나 또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앞장도 서고 이런 최고의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 아주 그 유권자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는 분, 특히 여당 후보의 경우라든가 보면은 이분들이 과연 국정 수행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대통령이 돼서 그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국정의 큰 방향과 원칙이 없는 것 같다. 말하자면 정치 철학이 없다. 국정 철학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관계에 대한 어떤 안목이나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폭넓고 장기적인 그런 전망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이죠. 지금 무슨 자기들 특히 이 선거 공약을 보면 말이죠. 아무 말 잔치를 막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특히 이번 지방자치단체 군수나 이런 분들 선거도 아닌데 너무 세부적인 공약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 공약이 너무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도 그 선심성 공약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탕발림에 놀아나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이번 대선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모든 대선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도 이 정권 심판의 이 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지금 우리 경제 3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 이 부채가 지금 6천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빚을 그렇게 안기고 특히 그 정부 부채, 나라 빚이라 그러죠. 그것이 지금 1,064조 또 이 지금 추경 편산을 하면 10조도 플러스해서 1,074조까지 지금 금년에 늘어납니다. 이런 빚이 있는 데다가 그 일자리 한다고 약 100조 가량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대로 된 일자리, 이 주 36시간 그런 일자리 18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일자리 만든 건 전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인데, 예컨대 이 방과 후에 이 학교 교실 이 전기 스위치 끄기, 뭐 선풍기 끄기, 그 다음에 그 수돗물 잠그기, 그 다음에 뭐 새똥 지우기, 오히려 공원 잡초 뽑기 일자리는 것도 나은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을 일자리라고 만들어놓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고용 참사를 일으켰죠. 그 다음 탈원전으로 지금 아마 지금 한전이 앉게 된 지난 5년간의 이 부채는 20조가 넘고 우리가 해외로부터 수주해야 될 그런 합치면 100조가 넘습니다. 뭐 영국, 사우디 이런 데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최대의 원전 기술과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하청 회사가 지금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들, 실업자,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그 소득주도 성장 해주셨으면 상위 10%는 지난 5년간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늘었는데 하위 10%는 20만 원, 19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사회자께서 이번 대선의 특징은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좌경화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상당 부분이 좌경화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은 또 더 이상 또 체제 말씀하실 또 이번 있으면 대선에서 소위 세대 전쟁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체제 전쟁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지금 묻히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그 체제 전쟁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이르면 북한 독재 체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과의 근본일체의 싸움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북한에다 두고 있고 또 이른바 위수 김동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그 집단을 추종하는 그런 집단인데 민주당의 현재 구성원을 보는 것 때문에 이른바 주사파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른바 주사파의 가오마담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인식 자체가 지금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양준희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가?
그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근데 그 20대 대선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그게 아직 유권자들 가운데는 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또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맞죠? 제가 오늘부터 네, 사전 투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에 나오기 전에 일부러 투표장에 한번 가봤어요. 아침 일찍이. 그랬더니 줄이 많이 섰더라고요. 신문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사전 투표는 한 33% 정도가 하겠다는 걸로 나왔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후보 선택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려할 사항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잘 됐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여당을 찍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의 문 정권이 아까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주 52시간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된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TV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깊게 하시고 투표장에 나가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앞으로 이제 지금 각 토론자들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후보 개개인의 그 어떤 사람 됨됨, 또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신뢰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투표에 임해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이 지난 3월 1일자입니다. 그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이 자기가 평생에 그 이재명 동생에 대해서 문제점 160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인터넷 매체 FM 코리아라고 거기에 맨 먼저 보도돼 가지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160가지 중에 대체로 어떤 게 하나 있냐면은 그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드느냐. 우리가 점심을 먹어도 보통 뭐 설렁탕 또는 뭐 이 갈비탕을 먹어도 뭐 10,000원 안팎이고 뭐 한정식이나 또는 뭐 유식집에 가도 1인당 25,000원, 30,000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만 원씩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법인카드인데 현찰을 쓰느냐. 이건 이 방송에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리깡이라는 거 있죠. 이 현금화하는 거,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비서실에서 쓰느냐. 그리고 내가 시민단체 소속이었을 때는 이걸 내로남불이라 하는데 내가 시장 돼가지고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인간 댐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수님 때 아주 쌍욕을 했지 않습니까? 쌍욕. 그 쌍욕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정확히 날짜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자기 페이스북에 어떤 걸 했냐면 이 욕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재선 형이 자기 어머니, 우리 어머니한테 한 욕설인데 이것을 일부에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터뜨린 것이다. 이건 말이 됩니까? 자기 음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이재선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한 욕설이다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 왜 욕설을 했느냐? 원래 이재선이가 어머니한테 5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거부를 하니까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것이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무혐의로 밝혀진 날이 그것도 16년 11월 22일인가 되는데 분명히 날짜가 있습니다. 무혐의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재선이가 했다는 그 시점은 2012년 분명히 7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형수한테 욕설은 그것도 한 달 전인 2012년 6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해서 형이
어머니에 대해서 뭐 폭언을 하고 뭐 이 협박을 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 날짜가 맞잖아요. 현 시점은 그 일이 있었던 것은 2012년 7월인데 이재명이가 이 저 형사의 요건 시점은 한 달 전인 2012년 6월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또 하나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도지사 당선돼 가지고 당시 JTBC 앵커하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앵커가 근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가 살짝 돌려가지고 그러면 김부선이하고 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책임질 일이 있다고 그런 가정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가정법을 썼느냐. 근데 분명히 지금 당시 JTBC 보도 그 영상이나 그것이 인터넷에 뜨던 거 그게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해놓고 당장 2, 3초에 돌아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김부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이런 식으로 사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공약의 허점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 특히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이제 큰 그 당의 후보들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서로 다른데 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에서 그 TV 앞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데서도 그 대장동 그 게이트가 당군인의 최대 자기 사업이다, 자기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랑을 했죠. 근데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제 그 거대 비리 온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드러나니까 곧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고 야당이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영장이 들어오면 죽어 이런 적힌 그 화천대유 그 김만배 씨 녹취록 일부를 이재명 후보가 읽었어요. 직접 대놓고 읽었는데 그 윤 후보가 거기 읽으면서 윤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이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 얘기는. 그런데 그 녹취록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전체 문장을 이렇게 보니까 윤 주거 그 발언 앞에 뭐라고 하면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 명예를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말하자면 윤 후보가 검찰에서 판사들에 대한 어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판사들이 많이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녹취록에.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일로 만약에 영장이 들어오면 그건 더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김만배의 얘기를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진짜 윤석열 게이트로 이제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재명 게이트인데 그게 자기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게이트가 우리 게이트 키핑 문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여당 국회의원이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래놓고서 이제 이걸 윤석열 게이트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프레임 걸어가지고 물론 그 정치에서는 말이야 편을 갈리는 그 정치에서는 흙을 100이라고 하면요 계속 이렇게 10번 정도 주장하면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분해 회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그리고 맞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이 제일 거짓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선거 유세에 나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진짜 그 이야기를 했는 그럴 줄 알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시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아까 주사파 문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무현, 문재인 이 정권 들어와서 주사파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면에서는 주류가 되어 있었고 기득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해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기표 씨가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종북 주사파에 머문 기득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들의 머리는 아직도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사고방식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신적으로는 보면 일제시대 때나 해방공간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나 해방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이른바 자주라 또 해방 그 독립이라는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데 지금은 국제화 시대고 그런 시대인데도 아직도 거기에 머물다 있다 보니까 대외 관계도 비틀어지고 또 국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정책을 대일본 정책을 국내적으로 아직도 그 해방 공간에 아니면 일제시대 때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다 보니까 지금 일본 수상을 만나려고 해도 일본에서 만나주질 않고 있습니까? 그런 세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더 후퇴를 하는 시대를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지난번 마지막 그 토론에서 떴던 장면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주 맞붙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여보세요고 아주 강경한 의지로 피고를 몰아붙이듯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그 실체가 거기 드러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원래 이 좌파, 주사파들의 그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이 허물이나 죄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남한테. 지금 대장동 사건 그 문제가 나왔지만 대장동 사건은 자기가 설계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 과정에 자기가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몸통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때 TV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설계를 했습니까? 내가 당시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내가 결재를 했습니까? 근데 내가 몸통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뒤집어 씌우는 거. 그 마르쿠스의 그 공산주의 그 시조 마르쿠스의 그 이론을 혁명으로 발전시킨 레닌 보면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라, 은폐하라, 거짓말을 해라. 계속 이런 걸 하면 거짓이 진실이 된다. 그런 말 어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대선판에서 벌이는 네거티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선 요약을 해보니까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선적인 발언, 또 억지 부리는 거, 뭐 왜곡 조작, 뭐 이거 아주 뭐 날조 뭐 이런 거, 어떤 때 포골까지 하고 편가르기 뭐 이런 거, 반칙 법칙하게 이것이 그 네거티브의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민주당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여당 분들이 언행을 몇 가지 공동점을 좀 봤어요. 보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을 진실로 바꾸는 그런 기술자들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억지와 폭언의 명수들이더라. 처음에는 무조건 부정을 합니다. 무조건 부정을 해요. 어느 정도 사실이 드러나면 모른 체 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게 내로남불입니까? 대명사가 되어 있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대명사가 내로남불입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더만요. 우선 인상이 좀 상스럽다. 그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패륜적이다. 좀 조폭적이다. 그래서 상패조라고 막 이런 표현을 하던데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번 대선을 이상한 선거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은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이 종북 주사파의 대명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또 그러한 그 변절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죠? 이념은 한번 그 100이면 아마 고치기 힘든 모양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무섭습니다. 이 진영 논리, 이 이념 한번 바뀌면은 뭐 아무리 흙을 백이라 해도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 아까 뒤집어 씌우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이 국제적으로 이 쟁점화 되고 어제 이 유엔 긴급총회에서도 약 이 150개국이 참석해가지고 145개국이 이 규탄 결의안을 하고 그때 반대에 참석한 사람이 뭐 북한, 에리트리아, 뭐 러시아 뭐 이런 다 5개국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이 뭐랬습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냐? 우크라이나 초년 6개월 되는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 왜곡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원래 주사파들 우리 국내에 적용하면 이 사람들 주장이라는 건 항상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거,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거,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거. 이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다 해당됩니다. 직간접으로. 예. 항상 그리고 뭐 이 잘못되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말이죠. 예? 이 조작하고 날조하고 말이죠. 예? 이런 변명하고 이게 이 좌파의 본질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인가요? 대통령이 이제 6개월짜리 이제 대통령이다. 얼마 안 됐다. 그다음에 이제 코미디언 출신이 돼서 비하하고 또 우리 윤 후보를 아마 이제 거기다가 비하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그 대통령 부인도 이제 완전 군장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교민들도 다 본국으로 들어와서 2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결투를 벌이겠다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국민들이 저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망상가인 푸틴의 전쟁광 이거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가만히 있질 않지 않습니까? 침묵을 안 하고 모든 세계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후보들이 중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를 보니까 지난번에 말 바꾸기 아까 얘기를 나오셨는데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몇 번을 바꿨어요. 처음엔 지원한다. 그 다음에 철회했다가, 그 다음에 재추진하겠다가, 그 다음에 또 보류로, 이게 널뛰기 하듯 했습니다. 오락가락 했죠. 근데 또 부동산 불러서도 100% 환수를 하겠다. 자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이런 것도 다 유예하겠다. 선거 앞두고. 또 한때는 음식점 총량제라는 걸 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론이 비등하니까 또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슬그머니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놓는 공약이나 정책을 일관성이 없는데 일관성도 없고 진실성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나 또 시시에 따라서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씨는 무조건 국민들한테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살 것같이 해주고 심지어는 지금 머리 두발 그것까지 지금 그걸 해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머리 대머리 그 문제도 그렇게 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국민들 대머리까지 지금 걱정을 해야 될 그럴 우리 형편이 돼 있습니까 지금? 네, 이러저런 것이 유권자들의 대통령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마 중요한 그러한 요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선거는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개가 국면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망을 좀 간단히 해볼까요? 지지율을 중심으로 해서 더군다나 단일화도 되어 있고 단일화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당으로서는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지난 4.15 총선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부정 투표 문제가 상당히 그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황교안 전 총리 그분이 아마 이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선거위에서 고발까지 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 부정 투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 감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가. 관건은 거기 있다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전 투표를 하자 말자 또 해서는 안 된다는 뭐 여론도 많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난번 왜 그래 됐냐면 이 부정선거의 그 거의 절대 다수 사례가 사전 투표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지금 그 사례가 이 150개 정도고 현재도 지금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이 126개나 지금 돼 있는데 한 건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 선거 소송은 아주 신속하게 단실 내에서 6개월 내에 하게 되는데 2년이 넘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좀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정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좀 없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많았느냐 이게 이제 소위 요새 말하는 지역 선거구 입만 찍혀 있지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 사인이 안 찍혀 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이 기표용지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맘만 보면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부정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조해서 세계에 공급한 전자개표기가 곳곳에서 부정 선거로 들어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사례도 있고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이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 기표용지를 받으면 먼저 가로세로 2번씩 접어가지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기표를 한 다음에 다시 얼레다로 접어서 넣어라. 그러면 이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이 투표율을 저지할 것을 결정합니다. 원래 좌파는 엄청나게 단계를 자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우파는 좀 그런 것이 느슨해서 모든 과거 여러 이 경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 투표 동료를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번 순서는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이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하도록 우리가 주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참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우리가 뽑아야 될 대통령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공정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또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마음껏 그들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거를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헌법 정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정과 정의 아닙니까? 그런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천명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좌파 정권 지금 5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국가의 정통성도 사라지고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 일변도의 정책으로 그 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돌아와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나의 기본 가치로 인정을 하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후보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국민이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 담아달라고 그렇게 후보한테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좀 나가 좀 편안하게 좀 해달라. 마음 편하게.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는 헌법적 가치, 우리 헌법적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 중요한 겁니다. 공정과 정의 실현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 인권,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행복 추구권, 최소한 법치주의라도 제대로 지켜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근데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 아니면 말고 시계 공약인데 몇 가지 본다면 아까 뭐 탈모 치료제 뭐 이나지 나왔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한다. 뭐 무한 국제공항을 뭐 해가지고 저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을 한다. 아시아나항공은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항공사이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뜁니다. 무한 그 인프라도 이 안 돼 있는 공항이고 기껏해야 중국 어디 소도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한 그 국제공항이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뭐 많습니다. 뭐 네, 잠깐 오랜 네?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 대한 당부 말씀 있으면 순서대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 최선의 정치적 선택을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 아까도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뭐 상당히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선거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 그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치 사안의 그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말바꾸기나 또 변명을 하거나 뭐 솔직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찍어야 되지 않느냐. 우직하더라도 좀 느리고 또 말을 잘 못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이 많아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우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치를 외면해 가지고 가장 큰 대가를 받는 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지배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올바른 투표, 올바른 신성한 자기 권한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정치학자 토코빌은 민주주의는 시민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확장되고 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선거에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이른바 말하자면 인기 전술에 따라서 돈을 풀어주겠다든지 뭘 기본 소득을 만들어주겠다든지 이런 데 대한 인식보다는 이 사람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 자기 개인 사욕보다는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금년 예산이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의 빚이 아까 뭐 1064조라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자기들은 300조 플러스 알파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표를 가져 나와서 이건 1300조 플러스 알파가 된다. 뭐 우리나라 이 2년 예산을 온통 거기에서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심지어 아까 그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그 2019년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베너지라는 사람이 있고 두플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건 이 후진국 같은 데는 조금 도움이 돼도 중진국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큰 역효과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걸 왜곡해가지고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물론 다른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거짓말쟁이는 정말 사양해야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이 때 선거와 다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질서가 시장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공산 사회주의화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